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화천대유. 주역에서는 화천대유가 모든 만물에게 빛을 비추어 이롭게 하고 겸허의 욕심을 비워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에 이르는 걸 가리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현실에선 전혀 다르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치열해지면서 반전을 거듭하는 화천대유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데 이어 곽 의원도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는 오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곽 의원을 고발하며 뇌물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세를 확인한 반면 정치적 근거지에서도 밀린 이낙연 전 대표는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요 현안에 잇따라 엉뚱한 답변을 내놓으며 자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 성인의 8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소아,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접종도 진행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의혹에 휩싸인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송구하다면서도 불법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자금 인출 내역이 수상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씨는 송구하다면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은 없었고요. 제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회사 돈 473억 원은 모두 운영비로만 사용했고 9월부터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들에 대해서 받고 이러는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김 씨는 호화법률 고문단을 꾸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깊은 친분으로 조언을 받는 관계라며 대가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일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은 거래 내역의 사실 확인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화천대유에서 26억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고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 원을 빌린 이성문 대표도 조사한 경찰은 두 사람의 행위가 횡령과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FIU에서 통보되는 이 건은 횡령 배임에 관한 건이다. 쉽게 얘기하면 횡령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이다. 늑장 수사라는 지적에 서울경찰청장은 금융계좌 자료를 분석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화동인 법인 등기임원 1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경찰은 조만간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자신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서 정치 후원금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곽 의원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당 지도부가 이미 알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국회의원 고액 후원자 명단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19년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씩 후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7년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자 정모 회계사도 후원했습니다. 남 변호사 부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500만 원을 후원한 기록도 있습니다. 500만 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고액입니다. 이처럼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앞서 아들의 50억 수수 사실까지 드러나자
일부 초선 의원들이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의혹의 파장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불리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의 50억 수수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알았던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제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힘발 법조 게이트임이 명백해졌다며 즉각 역공에 나섰습니다. 떳떳한 노력의 대가로 강변하고 있는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게 김기현 대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전히 이재명 지사라며 특검 수사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스스로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자인한 우리 이재명 전 성남시장, 현재 경기도지사께서는 국민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털어놓기를 희망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곽상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공수가 바뀌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 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검찰은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오히려 이 지사를 허위사실로 공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돈 자체의 성격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해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국민혁명당 측도 곽상도 의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 캠프에서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 2부에, 국민혁명당 고발 사건은 경제범죄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지사 측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앞서 고발한 사건과 권 전 대법관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일단 어떤 명목으로든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뇌물죄를 구성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이 돈이 실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곽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려면 곽 의원과 아들이 경제 공동체거나 적어도 퇴직금이 곽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계좌 내역 등이 확인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사업에 개입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만약 곽 의원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아들이 대신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제3자 뇌물수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검찰의 수사 의지인데 아직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나 사안의 폭발력 등을 고려할 때 마냥 시간을 끌긴 힘든 만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까지 이뤄지면 조만간 곽상도 의원 뇌물 혐의를 포함해 사건 전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 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50억 원을 퇴직하면서 받았다. 뭐 특별한 회사가 아니고 일반 회사라면 아마 50년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것 전체를 합치고 거기에다 퇴직금을 합쳐도 50억 원은 안 될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명을 하든 해명하기가 좀 어려운,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자꾸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곽 의원 아들 병채 씨가 논란이 일자 아버지 SNS 계정을 통해서 나름의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네. 곽 씨가 주장한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5년 6월에 입사해서 올 3월에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근속 기간이 5년 9개월 정도인 건데요. 직급은 대리였죠. 예.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여가 매달 처음에는 233만 원에서 마지막에는 383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라고 밝혔고요. 이 제가 근속 연수를 6년으로 해서 예. 마지막 3개월 급여 총액 등을 넣어서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5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일반 2030 세대가 같은 조건에서 받는 퇴직금의 약 한 200배 수준, 그야말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 한 직장에서 일한 대기업 CEO보다도 예. 더 큰 액수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은 뭐 세금 빼면 27억 원밖에 안 됩니다. 뭐라 얘기를 했지만 네네, 그러나 28억, 예.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이미 빠져나간 돈은 50억이 분명하니까요. 50억이라고 계산을 해야 되고 어떻게 50억이라는 돈을 성격 규명을 해야 이게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경찰이 출석한 화천대유의 대주주죠. 김만배 씨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뭐 비슷하게 해명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 김 씨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용산 경찰서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곽 씨의 퇴직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까 각 분야에서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50억 원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그분이 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김 씨가 언급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 우선 화천대유는 기본 퇴직금이 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 예. 이어서 곽 씨가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점,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이 5억 원으로 책정됐다는 부분은 이 곽 씨의 SNS 해명에도 등장합니다. 예. 곽 씨는 같은 5억 원에 대해서 이 김 씨와 달리 성과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픽을 보시면 곽 씨는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가 퇴사 직전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천 징수 뒤 실제 받은 돈은 28억 원이라고도 덧붙였고요. 하지만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화천대유의 퇴직금 지급 총액이 2억 5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준 퇴직금이 지난해에 지급한 1억 2,900여만 원이거든요. 앞서 대주주 김 씨의 설명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 지난해까지 1억 3천만 원 정도를 주다가 올해 갑자기 5억 원으로 높였다는 점도 석연치 않고요. 예. 무엇보다 이 실제 5억 원 이상 퇴직금을 받은 사례는 곽 씨밖에 없다는 점, 또 감사 보고서에 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도 수상한 대목입니다. 네. 퇴직금을 5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건 충당부채로 기록을 해놓고 이건 네네. 부채로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 부분은 감사보고서나 회계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 50억이라는 돈이 의심을 네네. 계속 받는 것이고 그러면 5억 원은 그렇다고 치고 50억이 건너갔으니까 나머지 45억이 산재 위로금입니까? 그 부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 곽 씨가 직접 밝힌 산업재해의 내용은 이명과 어지러움 증상입니다. 아, 예.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중상해로 분류되지는 않는 증상이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어지러움증이 있는 이석증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은 치료하면 금세 낫는, 그러니까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질병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수십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만큼의 이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알려진 것처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예. 3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정도 지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산재 위로금을 가장한 다른 목적의 돈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나저나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봐도 공단 측에 이 회사에서 산재로 신청한 거는 5년 동안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그냥 뭐 위로금을 뚝 떼서 그냥 퇴직할 때 건네준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회사가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남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성과를 따져서 나눠주다 보면 꽤 많이 돌아갈 수는 있지 않나. 근데 이런 개연성도 있죠.
그 부분도 이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이 예. 성과급 문제를 따지려면 실제 곽 씨가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남겼고 또 그때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예. 하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출자한 회사로서 이 투자한 돈에 따른 배당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자산 관리를 해준 대가로 받는 이 용역 수수료입니다. 예. 이 화천대유 1호 사원이던 곽 씨의 직책은 이 자산 관리 업무 쪽이었던 것이죠. 예. 이에 따른 용역 수수료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회사인 성남의뜰이 지급을 하는데 이 성남의뜰로 받는 용역 수수료는 사실상 임금과 유지비로 대부분이 이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예. 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성과급으로 그런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단 하나, 그 전문가들은 곽 씨가 SNS에 남긴 해명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고 예. 합니다. 그 부분 뭐냐면 바로 이 사업지 내에 문화재가 발견됐지만 구간을 분리해 추진하도록 해서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곽 씨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화재청 일을 본인이 해결한다? 해결 방안을 그 구간을 분리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자기가 찾았다? 그거는 그쪽 개발업계에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몇 번 해본 사람 정도가 아니면 쉽지 않고 그 해결 방안으로 구간을 분리한다는 것도 개발업에 처음 가가지고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도저히 본인이 한 일이라고 믿어지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다. 마침 네. 그때 그 곽상도 의원이 그 관련 상임위에 있었기도 했거든요. 그럼 연관성이 좀 의심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심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곽병채 씨 혼자 한 일을 50억을 쳐줬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한 청년이 몇 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고 나갈 때 50억을 위로금이든 퇴직금이든 뭐든 받아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어떤 것들이 더 나온지는 지켜봐야겠군요. 예, 양시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문 대통령의 자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이른바 저격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미디어 아트 작가인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활동에 대해 번번이 아빠 찬스라고 비난하며 문 씨와 SNS를 통해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죠. 문준용 씨 대통령 아들이 시간 강사로 이제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이 강의 평가 결과 어떤 조건으로 강사가 됐느냐 이 자료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하실 겁니까? 곽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뒤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한테는 한 번도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조국 후보자에게만 가면은 이렇게 많이 작동합니다. 이 장학금의 성격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 뇌물 이런 걸로 의율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퇴직금 논란이 불거지자 이런 공격이 결국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에 대해 곽 의원의 아들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였다고 반박했고 곽 의원 역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상태인데요. 곽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논란이 결국 수사로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정입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준 변호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를 더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드디어 대주주가 이제 경찰에 출두를 하면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먼저 이 사람의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은 뭐 지금 얽혀 있는 정치적인 큰 비리를 따져 묻기에는 너무 이르고. 그렇죠. 예. 473억 원을 회사 돈을 인출해 갔던데 이게 뭐에 쓴 거냐 하는 이 문제부터 이제 따지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회사 돈하고 주주 사람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회사 돈을 자기가 갖고 있다 해가지고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회사한테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인출했는지 그냥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요. 인출하는 경위하고 어디다 썼는지 이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로 지금 부른 거는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 이곳 한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통보를 받은 게 4월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4월에 통보받았으면 지금 조사한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회사 네. 돈이라 뭉칫돈들이 계속 오거나 아니면 대표가 회사 돈을 막 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마 경찰에서 더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늦춰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 부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월 달에 그것을 받았는데 예. 조금 늦게 부른 건 사실이에요. 이번 사건이 더 터지고 나서 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이후에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최초로 조사하는 부분은 이 금융에서 그 문제, 돈을 함부로 뺏은 부분,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고문이나 자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대충 이름만 봐도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대법관 권순일, 뭐 쟁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왜 거기에 이렇게 쫙 포진을 시켰느냐라고 하는데 그 물어보는 장면 잠깐 들어보시죠 한번. 법률 고문단이 굉장히 이제 전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장들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꾸렸는지, 왜 꾸렸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박을 잡을 기회를 자기가 움켜쥐게 되어서 그동안 신세진 형님들하고 멘토들한테 이번 기회에 그냥 고문으로 이름 걸어 놓으시고 좀 가져가시죠. 이랬다는 얘기인데 이걸 그러니까 차라리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관의 힘을 동원해서 사업상 어려운 걸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납득이 가겠는데. 그렇죠. 이제 뭐 제가 뭐 좀 살짝 웃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저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누가 그런데 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너무 좋은 형님이라서 고문료를 수천씩 월 수천씩 더 많은 돈을 준다. 뭐 그런 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오고 있지만 박영수 특검이고요, 강찬우 수원지검장 했던 사람, 예.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총장, 이경재 씨 등등 화려합니다. 예. 저분들이 뭐 좋은 형님이라서 돈 몇백 받으려고 저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받는 것도 부담되는 거예요. 예. 변호사는 업무로 받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는 업무에 합당한 금액이 되는지 그리고 신고 다 해야 되거든요. 좋다고 그걸 받아가 막 씁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대가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뇌물죄나 다른 문제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대가성을 뺀 것 같아요. 예. 조사를 해서 이제 만약에 박영수검이라든지 뭐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관계성들을 찾아낸다면 이런 다른 범죄가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렇게 얘기한 거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글쎄요, 뭐 저 암만 좋은 사람이라도 막 몇 천만 원씩 매달 주진 않지요. 예. 네. 이게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니까 좀 돌봐주시겠습니까?라고 이제 청탁을 했다면 이제 뇌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미 화천대유라는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풀어주거나 도와줬으면 나중에 뇌물을 슬그머니 이런 걸로 자리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그렇죠. 되니까 이건
그래도 사후 뇌물죄 아닌가요? 뭐 사후 수뢰죄 좀 얘기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후 수뢰죄라든지 아니면 뭐 뇌물죄라든지 네. 업무상 배임죄라든지 업무상 수중죄라든지 이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구별 기준이 대가성입니다. 정말 좋아서 줬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업무 관계성이 있고 불법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다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들은 퇴직금 뭐 플러스 위로금 해가지고 한 50억이라고 하는데 곽상도 의원도 화천대유 관계자들하고 돈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500만 원, 500만 원씩 한 번에 줄 수 있는 네.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 그렇죠. 그죠? 정치자금법상에요. 예. 정치원금에서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뭐 피신했다는 남욱 변호사 그리고 그 부인 뭐 네. 등등등 해서 계속해서 500만 원씩 계속 갔더라고요. 이거는 그 당 지도부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쪼개기 후원이라고 합니다. 쪼개기 후원 때문에 일전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 구속되기도 하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쪼개기 후원 연간 정치자금법상에 1인당 500만 원밖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다 나눠서 500에 나눠주면 1억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기 때문에 연간 한 명만 500 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500씩 나눠서 2,500 준 거거든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요. 아마 당에서는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당에서는 당연히 이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하천대유 얘기 나왔을 때 지금 이 내용도 아마 후원금도 알았을 거고 제일 먼저 살펴봤겠죠. 아들이 예. 50억 받았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알았다고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 그냥 뭉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특검을 지금 야권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그럼 특검을 다시 뽑아가지고 수사를 맡길 것이냐. 근데 법무장관 입장은 이건 검찰이 신속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특검은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돼요. 일단 특검은 정치적 행위가 수반이 되거든요. 예. 특검 법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누구를 특검으로 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한두 달 소요되기도 하고 그러면 대선하고도 넘어갈 수도 있죠. 예. 두 번째는 특검 범위가 지금 애매해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문제 된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도 지금 연결고리 뭐 돈을 받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대충 특검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특검하려면 곽상도 쪽은 지금 거의 확실하죠. 50억도 받았고 쪼개기 후원도 받았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또 곽상동 특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검찰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하는데 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절차적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사 좀 늦춰지고 또 오히려 계속 거론되면서 대선 이후에 이 내용이 나오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당이나 뭐 법무부 장관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자기네 당 의원들이 몇 명이 나오든 뭐 그건 출당이든 탈당이든 처리하면 되는데 저쪽에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 대선 후보를 공격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마 뭐 특검을 계속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뭐 결과를 또 봐야 되고요. 예,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를 시작으로 주요 관계인들의 소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빠져나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공수처 차량으로 비공개 출석한 뒤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조 씨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수처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기존에 냈던 자료와 함께 주로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증거물 분석엔 일주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재차 출석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자신을 제2의 윤지호라고 한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고소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를 위한 조서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9일에도 공수처에 나와 고발장과 첨부 자료 등이 담겨있는 휴대전화와 USB를 제출하고 기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고 추석 연휴까지 2주 넘게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주력했는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공수처가 조 씨를 거듭 소환한 점으로 미뤄볼 때 증거 분석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주요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등을 겨냥한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손 검사에서 김 의원 그리고 조 씨로 이어지는 고발장 등의 전달 경로 규명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조 씨와 함께 고발 사주 의혹 제보를 논의했다는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 피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대장동 개발 논란에도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대세론을 재확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사 견제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경선에서 이 지사의 본선 직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호남 경선 1위에 누적 득표율 과반을 유지하며 대세론을 이어간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경선지인 제주를 찾았습니다. 먼저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다짐했고 제주를 탄소 중립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약 실천력을 강조하며 스스로 대세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 의혹의 본질은 국민의힘 세력이 토건 세력과 손을 잡은 것이라며 더욱 세게 역공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는 토건 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거 아니겠냐. 곽상도 의원 아들은 왜 50억씩이나 받았겠느냐. 그래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적폐. 우리 국민의힘 정상적으로 정치하십시오. 이 지사에게 정치적 안방인 호남을 내준 이낙연 전 대표는 부산을 찾아 지역 공약보다 부패 척결을 더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본질을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가 연루된 부산 LCT 의혹도 함께 규명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부산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LCT 게이트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사안도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전 대표에게 있어 이번 주말 2차 슈퍼위크에서의 대역전극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본산인 호남에서 사실상 과반 득표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15%포인트로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의혹 역시 국민의힘 인사들의 연관성이 속속 나오면서 같은 당에 속한 이재명 지사를 부각하는 게 얼마나 효과일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불안 이미지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만큼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해서 흠없는 안정 후보론을 강조하며 뒤집기에 힘쓸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요 현안에 잇따라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자질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만 12번을 더 치러야 해 경쟁 주자들의 집요한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세 번째 토론회 자리. 안보에 관한 홍준표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좀처럼 말문을 열지 못합니다. 작게 501호 아시죠? 네.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 전시작전계획, 작전계획 501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말끝을 흐리며 내놓은 대답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호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재건축 관련 질문에는 엉뚱한 답을 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한 4, 5년 걸리죠. 네. 한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첫 삽주택이 되는 거예요. 임기 내 첫 삽 뜨면은 정말 다행인 거예요. 지난번 토론회 데뷔전에서 청약통장을 만들어봤느냐는 질문에 집이 없어 만들어보지 못했다는 상식밖에 답을 내놓은 데 이어 또다시 준비가 덜 된 인상을 심어주면서 경쟁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만 줬고 가뜩이나 양강 1중구도로 굳어가는 여론조사 추세를 더욱 고착화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남은 경선 토론회는 모두 12번. 27년을 검사 윤석열로 살아오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석 달 된 윤 전 총장에게는
자질 논란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유승민과 같은 기존 주자들이 이를 얼마나 잘 파고들어 과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경선의 향방을 가를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주당 경선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 호남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토론회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호남 경선에서 뭔가 이게 큰 윤곽은 확실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뭐 광주 전남으로 치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고 맞습니다. 전북에서는 또 과반을 갖다 이재명 지사가 넘기는 그렇죠. 바람에 자 이제는 이재명 지사 굳히기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마지막 승부수가 이제 오는 주말 이제 10월로 접어들죠. 그러면 이제 제주, 부울경, 예. 인천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서울, 경기 수도권만 남아요. 예. 거의 이제 중반전을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210만 명 선거인단 중에 2017년 19대 대선 기준으로 보면 한 이제 140만 명 정도가 국민 선거인단에 참여했거든요. 예. 그럼 매직 넘버가 한 70만 표 정도 된다고 보면 지금 그중에 절반 정도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34만 표가 넘어갔어요. 누적으로. 그럼 이제 이번에 2차 슈퍼위크로 불리는 10월 3일 예. 인천 경선 후에 이 다시 국민 선거인단 누적수 발표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전체 이 선거인단 중에 70% 정도는 이미 개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오는 주말 정도면은 이 최후의 네. 승부처가 가름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명의 후보가 이제 도중에 하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맨 처음에 했고 그다음에 김두관 이제 후보가. 김두관 네. 의원이 이제 하차를 했고, 근데 이제 부울경으로 넘어간단 말인데 여기가 그렇죠. 김두관 네. 의원이 이제 나름대로 영역인데, 근데 그만두면서 나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겠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지지선을 해버리니까 네. 이러면 영향이 확실히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전남, 광주, 전북이 조금 민심이 갈리긴 했어요. 예. 근데 전북이 이번에 궁금했던 것은 전북의 맹주, 바로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는데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이제 러브콜을 오히려 사퇴한 정세균 전 후보에게 하는 또 재미있는 양상이 벌어졌는데 예. 전북의 표심은 이재명 지사를 밀었어요. 오히려 전남, 광주는 균형을 잡아버렸습니다. 박빙으로 쫙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이낙연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로 이제 1위를 하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이변이 일어나는가 했는데 전북에서는 다시 도로 이제 원점으로 와버렸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 김두관 전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1%가 안 됩니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도 대세에 큰 어떤 힘이 되지는 못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이라는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조금 또 이제 탄력을 받는데 그래도 이게 작은 미풍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북에서 뭔가 그래도 광주 전남에 이어서 뭔가 좀 갖고 오겠지 했던 이낙연 그렇죠. 후보로서는 상당히 아프게 됐는데 실망감이 전략도 크겠죠. 바꿔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제주 갔다 부울경 갔다 이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정으로 보면 이제 10월 접어들면 예. 오는 이제 금요일이 10월 1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월 1일이 제주, 그리고 10월 2일이 말씀하신 부울경, 예. PK 지역의 이제 민심을 확인하고요. 10월 3일 이제 주말로 접어들면서 10월 3일 인천의 경선을 발표하면서 이때 2차 국민선거인단의 누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차 슈퍼위크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사실은 10월 3일 인천에서 선거인단과 함께 공개가 되면 거의 이제 이 절반 능선, 뭐 9분 능선 넘으면서 결판이 날 것이다. 예. 결선 투표가 있을지 아니면 과반 득표로 이재명 지사가 10월 10일 네. 서울 3차 슈퍼위크에서 결정이 나버릴지가 예상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에서야 뭐 아니지만 민주당 경선에서는 화천대유가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는 변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뭔가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면서 그렇죠.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살짝 뒤로 빠지면서 네. 말을 조심조심 아끼고 있는데 두 사람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예. 국민의힘 하는 행동이 딱 도적대 그 자체입니다. 도적, 적. 반성해야지요. 우리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다시 촛불로 다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적폐. 국민의힘은 이번에 그 저 비난한 대선 후보라는 분들 김기현 대표 당 지도부 석고대지하십시오.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지금은 큰 그림 중에 코끼리라 치면 코끼리 다리도 나오고 코끼리 귀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겠지요.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코끼리 전체가 그려지지 않겠나 싶으네요.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양측 경선에서 얼마나 네.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화천대유가. 사실은 지금 호남 대첩이라고 부른 지난 주말에 이제 경선에서 네. 반영될 만큼은 다 반영됐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좀 불안했을 것이 예. 지금 이제 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쭉 국민의힘이 좀 궁지에 몰렸다가 주로 특히 윤석열 후보 캠프였죠.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이 추석 명절 전체는 제가 뭐 YTN을 비롯해서 미디어를 쭉 모니터링합니다만. 예. 거의 모두 정치권 이슈는 대장동 의혹으로 덮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사실 이재명 지사의 역할이 딱히 규명된 바도 없고 돈의 흐름이 나온 바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주장들 때문에 이게 일단은 이재명 지사에게 악재다.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밥상머리 민심이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남 대첩의 결과 전남 광주는 사실 근소한 차이로 이낙연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예. 아차 싶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좀 어두운 네거티브적인 이 그림자 이미지가 좀 더 씌워질 판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연휴가 지나면서부터는 큰 반전이 일어났죠. 예. 퇴직금 50억은 국민들에게 사실은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보도가 연일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예. 대장동 의혹은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 보죠. 네. 역시 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보고 네. 뭐 후보들이 계속 공세를 가하니까 상당히 좀 곤욕스럽게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토론회를 갖다가 좀 견뎌내고 있는데 잠깐 한번 좀 네. 들어보죠. 작게 5015 아시죠? 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냐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그게 아니고 네. 작게 5015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네. 전시의 네. 대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계획. 대북 계획인데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 연합 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예, 작게 5029, 5027, 5015 이렇게 머릿속에 바삭하게 읽고 외우고 있을 만한 거는 아니고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저게 이제 도대체 그게 뭔데라는 표정을 보이는 데다가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니까 김여정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언제 이런 또 했죠? 표정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안보 정책에 대해서 아직 공부는 좀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강성 보수층의 이제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간의 윤석열 후보가 주로 했던 이야기를 보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상당히 좀 이제 뭐 우세하게 본다든가, 심지어는 전술핵의 재배치에 대한 논의까지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북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응징해야지 지금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저런 유화책은 안 된다라는 스탠스였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안보에 관해서 좀 강한 이미지로 보여왔는데 정작 구체적인 내용이 한 개, 두 개 나오니까 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해서도 좀 오리무중인가 하는 반응이고 작게 5015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 남침을 한다든가 비상시에 작동되는 작전 계획 아니냐.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자신 없는 투로 얘기하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하 이거 봐라. 그리고 좀 깊이 파고드니까 혼란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봐야죠.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다? 이 첫 번째 할 일은 아니고요. 예. 뭐 물론 이제 한미 동맹이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순서를 정했어야 되고 하나는 전시작전권이 환수된 상황이냐, 예.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냐에 따라서 한미 연합사의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을 맡고 우리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을 맡는지 그 반대인지가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설명했으면 아는구나. 뭔가 이제 안보 계획에 있어서 좀 중심이 잡혀 있구나 할 텐데 지금은 당황스러운 저 모습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보는 사람도 동요하게 되고 본인도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501호 작계가 시행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전쟁으로 들어간 건데 전시죠. 이미. 그러면 네. 대통령으로서 뭘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대답이 나오면 국민들은 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렇죠. 모른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갸우뚱갸우뚱 자꾸 네. 하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캠프 쪽에서 그건 작전 기밀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후보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반박을 그렇죠. 합니다. 언론에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고요. 이 작계가 기밀인 건 맞는데 네. 공공연히 언론에 보도되고 그리고 이제 또 국회 국방위에서 이 전시 상황에 대해서 여와 야가 항상 갑론을박하기 때문에 네. 알려진 만큼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 이제 남을 침공하려고 할 때 네. 어떻게 선제적으로 이 전쟁을 억제할 것이냐. 그렇죠. 좀 초기의 전쟁을 끝나기 위한 역공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질 만큼 뭐 작전 계획을 다 봤다.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모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윤곽은 다 국민들이 관심 있으면 찾아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밀이니까 이걸 언급하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이제 좀 궁색한 변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01호 작전 계획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 계획에 네. 대한 설명 정도는 다 그렇죠.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변경돼 왔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전략 바뀌고. 자산이 또 바뀌는 거에 따라서. 예. 백과사전에도 이미 상당히 나와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들어가서 세부로 들어가면 그거는 진짜 2급 기밀이니까. 그렇죠. 그건 어떤 안 부대가 되겠죠. 뭐 이동을 한다든가 예. 주력 부대와 뭐 방어 부대, 공격 부대 같은 것들은 철저한 군사 기밀이지만 계획의 윤곽은 공개돼 있는 만큼 또 언급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또 반격을 하다 보니까 또 홍 후보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격하고. 저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상 질문 하에 대통령이 뭘 합니까? 전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즉시 NSC를 소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크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전술핵 배치 같은 경우도 이제 헷갈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닌데 네. 라고 했는데 미국은 좀 이렇게 감싸주면 주는데 미국은 전혀 모르고 네네. 계신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난감했습니다. 중국은 저런 발상은 큰일 날 일이다. 지금 사실 노태우 정부 때 이 한반도에 배치돼 있던 전술핵을 미군이 다 철수시킨 것으로 예. 공공연한 사실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기밀이지만 공공연하게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한반도 적어도 남쪽 지역엔 미국의 전술핵 없다. 핵 우산이라 함은 미국에 존재하는 핵탄두가 있는 ICBM인 것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가 있는 것이고 이게 비대칭 전력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부르는 건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이건 굉장히 좀 놀라운 발상인 거고요. 중국은 반대, 북한이 이제 크게 반대할 일인데 미국이 국무부가 이렇게 얘기했죠. 국무부 관계자가 이 미국의 정책에 대한 무지가 놀랍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 측에는요 굉장히 뼈아픈 미국의 바이든 한마디라고 대통령이 봐야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인데. 네. 예. 알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아까 잠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네. 아직도 10몇 번 남았는데 네. 물론 가면서도 단단해지고 예, 예. 이제 다 파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 공격을 받을 거냐 하면 네. 지금 사실은 이 경선 과정에 지금 이 국민의힘만 해도 토론회 6번이거든요. 1차. 그런데 절반이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또 2차 토론도 남아있는 겁니다. 12번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국민이 다 보진 않아요. 언론이 발췌한 내용을 주로 보다 보니까 말실수라든가 혹은 재미있었던 이제 접전 이런 것들이 주로 국민들의 뇌리에 남는데 이런 준비로 본선에 올라갔을 때 이재명 후보와 맞닥뜨리든 이낙연 후보와 맞닥뜨리든 윤석열 후보가 본선 주자가 된다면 적어도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토론에서 압도할 수 있겠는가? 완전히 밀리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권 지지층에
어느 정도의 확신과 불신 사이에 경계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 이게 지금 결정될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토론회에 관심이 더 쏠리고 쏠리죠. 이거 봐야겠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하루 2,3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추석 연휴의 여파가 본격 반영되며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일요일에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383명입니다. 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인데도 2,000명을 넘은 건데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1,600명대를 기록했던 지난주 일요일보다 700여 명이 늘면서 역대 일요일 중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명절 이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위주였던 확산세는 명절 이후 비수도권으로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일요일 하루 대구 115명, 경남 101명, 충남 74명, 경북 71명 등 17개 시도 모두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2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던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29%까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의 여파가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일상 회복 추세가 시작되면 하루 수만 명대 확진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도가 되면 하루 평균 확진자가 수만 명이 되는 것도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재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돌파했지만 서울 도심 곳곳은 전과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느슨해진 경각심에 대체 휴일을 앞두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000명대로 솟구친 주말을 보내고 찾아온 월요일. 점심시간 광화문 거리에는 인파가 가득합니다. 335 대화를 나누며 식당으로 향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나름대로 재택 방안을 마련해서 권고를 하고 있지만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퇴근 후 시간까지는 이제 관여하지 못하다 보니 그 점에서는 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의문이. 같은 시각 여의도 거리도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식당마다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홍대 거리는 해가 지면 거리 곳곳이 야외 술집으로 변합니다. 아이고 말도 못해. 다시 시작해 다시. 토요일 날 나오지도 않고 딱 가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못.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 여파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지만 거리두기 피로감에다 느슨해진 경각심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 기간이 너무 늘어지면서 사람들도 방역 수칙에 좀 해이해진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를 예전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년도 훌쩍 넘은 기간 동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도 많이 위드 코로나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곧 돌아오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입니다. 잇따라 돌아올 대체 휴일 연휴에 이동량이 다시 늘어나면 확진자 수도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의 정점이 언제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우려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유행 악화에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고 국민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결정을 이미 했다는 생각도 저는. 최악의 경우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을 80%까지 끌어올리더라도 확산세가 잡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다음 달 말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방역 당국은 당분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그동안 6주로 조정됐던 1차, 2차 접종의 간격이
10월 11일부터 앞당겨집니다. 5주 또는 4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성인의 80%에게 접종을 완료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더나 측의 공급 차질 이후 그동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은 6주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며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2차 접종에 필요한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접종 간격을 4주에서 5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백신의 공급량은 현재 남아있는 물량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또 신규로 접종이 확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 접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이 10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예정된 경우 간격이 1주씩 당겨집니다. 11월 8일부터 14일인 경우엔 2주가 단축됩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4일부터 시작하는 첫 주에는 둘째 주 접종 예정 인원까지 더해져 343만 명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앞당겨지다 11월 둘째 주는 2주가 단축되면서 10월 마지막 주에는 321만 명이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조정된 2차 접종 일정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고 예방접종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일괄 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곤란할 경우 10월 1일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신규로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화이자 3주, 모더나는 4주 뒤에 2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말까지 성인의 80%, 고령층은 90%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접종자로 남아있는 550만 명은 이번 달 사전 예약이 마감되는데 예약률이 4%대에 그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설득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이상 반응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불안과 또 우려가 크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80-90%까지 올라가더라도 델타 변이의 전파 속도를 볼 때 코로나19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예방접종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12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다음 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에 대한 부스터샷도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그동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12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청소년 277만 명에 대해서는 자율 접종이 원칙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을 권유합니다. 감염 시에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등교 제한,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감소,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과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부 13만여 명도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도가 높아 다음 달부터 접종이 허용됩니다. 미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 임신부 코로나19 확진자는 중환자실 입원 위험이 3배, 인공호흡기 사용 위험이 2.9배, 사망률은 1.7배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예약을 받고 접종은 18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신부 가운데 기저질환자나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전문의와 상담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라고 공고했습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해 접종 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면역 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들은 예약을 거쳐 10월 25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합니다. 급성 백혈병,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 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본 접종을 완료한 후 2개월 뒤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12월까지 약 369만 명이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공공임대주택이 잘 돼 있었죠. 그런데 부동산 대기업들이 주택 임대료를 너무 올려서 주민들이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대기업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전부 다 몰수해버리자고 투표를 시작을 한 겁니다. 어젯밤에 치러진 베를린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렇게 되면 24만 채를 몰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주고 시가 사들이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맥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베를린에 살고 있던 가난한 동독 주민들은 일자리가 많은 서독으로 다 옮겨가기 시작하고 텅텅 비게 됩니다. 그 동베를린에 돈 없는 대학생, 외국인,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베를린시는 돈이 워낙 없으니까 시가 갖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 부동산 회사에 이제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본에서 베를린으로 독일 수도가 옮겨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베를린으로 다시 국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기관들이 옮겨오기 시작했고 주택난과 임대료가 엄청나게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이어졌는가도 한번 보죠. 베를린시는 급하니까 임대료 상한선을 딱 긋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강제로 하는 거는 위헌이라고 못을 딱 박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베를린시가 다시 사들이도록 주민투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꼭 그래야 된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이 투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한번 볼까요? 독일 연방기본법에는 토지 공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생산수단 같이 중요한 거는 돈을 적당히 물어주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물어주면서 다시 공유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강제 수용법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모두 흡수할지 아니면 법 대신에 부동산 회사들과 적당히 가격을 맞춰서 다시 사들일지 그래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민들한테 줄지 아직은 결정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역시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갑자기 수도가 바뀐다든가 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도 지켜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있어야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 이게 없으면 결국 서민들은 무너지고 마는구나도 배워야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저런 일을 겪으면 우리 국민은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해서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서 독일 국민들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층간 소음이 발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바닥에는 피해자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30대 A씨가 흉기 난동을 부린 건 새벽 0시 반쯤. 윗집에 도착한 A씨는 말다툼 끝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윗집 사람들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윗집에 살던 40대 부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집에 함께 있던 60대 부모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다행히 아이들도 무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름 아닌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사주 아랫집에서 왔다고 했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예민하시다고. 혼자 살던 A씨는 지난 17일에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와 112에 스스로 신고해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층간소음은 좀 이게 좀 감을 쓸 수가 아마 그랬는가 봐. 아마 감정이 아마 격하게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은 피의자 A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년에 4,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권 대출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여성과 업체 직원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명절 때 집안을 뒤집어 놓겠다는 협박과 함께 욕설을 퍼붓습니다. 피해자가 갚아야 할 원금은 20만 원. 업체 측은 이자로 5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의 수백 배를 뜯어낸 대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의 소액 대출 광고를 올리고 연이율 4,000%가 넘는 이자를 챙겼습니다. 돈이 급하지만 금융권 대출이 힘든 사람들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이나 구직자를 비롯해 월급이 밀려 생활비가 필요한 직장인도 피해를 받습니다. 회사 급여가 3개월 동안 밀려있는 상태였고요. 대출을 하려고 해도 제가 계약직이고 프리랜서다 보니 대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고. 대부 조직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의 연락처를 모두 받아내고 나서야 대출을 진행했는데 제때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무가 쌓이면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같은 조직이었습니다. 조직 내 다른 그 조직원들에게 또 빌리도록 해서 심지어 47번까지 그 대출이 이루어지고 전체 피해액이 한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240명이 넘고 대부 조직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챙긴 부당이익은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총책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3명도 입건해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부업체가 주변 사람들의 개인 정보까지 요구할 경우에 이번 같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이 50억이었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7578님, 저는 전직 공무원입니다. 재직 40년에 퇴직금 3억쯤 되는데 7년에 퇴직금이 50억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6635님. 매달 200에서 300만 원 받은 직원이 어떻게 하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돼서 걱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5633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칙만 잘 지키면 일상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지킵시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수도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